네, 오늘은 분기 전망이라고 쓰고 연간 전망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코스피 5,000피 달성 가능할 것인지 오늘도 이제 저희 키움증권 투자전략팀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지영 의원님, 네. 올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그렇죠. 저희가 3분기 때 찍었을 때 네. 썸네일을 코스피 4,000으로 했잖아요. 예. 솔직히 좀 쫄렸는데 근데 코스피 4,000? 그래도 왔어요. 이 정도. 우스운데요, 이제? 이제 4,000 깨지면은 붕괴 맞아요. 시장 큰일 난다라는 분위기니까 예. 3개월 만에 레벨업은 많이 됐고 내년도에도 5,000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왜요?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5,000 찍어야죠. 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4,500을 냈는데 4,500? 네. 근데 원래 마음속에 5,000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상단을 5,000 잡아버리고 하단을 3,500 잡아버리면은 그 정도 전망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현실적으로 4,500 이상으로 그냥 잡아놓은 상태이고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5,000 가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 4,500 가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방 추세는 저는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살아있다. 왜냐하면은 저희 분석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래도 1개에서 2개 분기 정도까지는 숫자는 보이는 구간이잖아요. 실적의 그쵸, 그쵸. 가시성들. 네. 그게 이제 저는 내년도 상반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반기 때까지는 지금 시장을 끌고 왔던 재료들 대표적으로 이익이 좋아진다는 것도 있고 정부의 정책이라던가 유동성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 이 조합 이 구심점들은 쉽게 훼손이 안 될 거니까 내년도 시장 방향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대신에 올해 코스피가 대략적으로 연초 이후로 70%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70% 온다고 기대하는 거는 약간 심보가 약간 좀 안 좋은 거고 적당히 이제 한 5분의 1 정도 토막 내서 한 10%에서 20%대 내외 이거 기대 수익률만 가져가도 내년도도 훌륭한 장이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야, 제가 딱 질문하려고 했던 걸 말씀해 주시네. 사실 올해 그러니까 2,000포인트가 오른 거잖아요. 한 해 앞자리가 2번 바뀐 게 그러니까요. 처음 봤어요, 저도 진짜. 예. 근데 내년에 500을 더, 지금 사실 4,200인데 300포인트를 더 간다고 얘기하신 거는 올해에 비하면 내년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 근데 그런 생각하면 이거 심보가 고약한 거다. 그래도 지수가 10% 올라간다고 했을 때 종목이나 업종으로 보면은 그래도 4, 50% 나오는 종목들 있으니까 해볼만한 장이라는 거죠. 상반기까지는 가시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계시고, 하반기는 어쨌든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때 가서 보면 되니까. 솔직히 하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저건 상반기까지 괜찮은 것 같고 대신에 고민이 되는 게 지금 모든 유튜브나 보고서들을 보면 대부분 다 상고하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다 비슷해요? 네, 2분기가 승부처 같아요. 그럼 이것도 역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분기 저희가 다음번 3월 말에 찍을 때 그때가 더 중요한 이제 영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좀 시장에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K자형 경기를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을 풀어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 가고 맞아요. 오히려 부자들한테만 돈이 더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혹시 경기 침체 우려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던데요. 근데 제가 이상한 게 올해 들어서 어딜 가더라도 경기 침체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매년 최근 2, 3년간 보면은 항상 경기 침체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K자형이 뭐냐면은 좋은 애는 계속 좋고 음. 나쁜 애는 계속 안 좋은데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극화인데 그건 내년에도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장이 안 좋냐? 음. 근데 문제가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고 가는 애들이 사실은 주식시장의 주도주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애들일까 보면은 사실 AI와 같은 신성장 산업이잖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년도에 정부 지출이 8% 이상 늘어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AI라던가 R&D로 가거든요. 그럼 뭐냐? K자형은 심화되고 안 좋은 애는 또 안 좋지만은 계속 가는 애들한테는 유동성이 계속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경기가 이렇게 고르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게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자금,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의 유동성이 붙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좀 고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성장을 말할 때가 있고 효율성을 말할 때가 맞아요. 있고 언젠가는 또 이제 고른 반등, 형평성 이런 걸 말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취약계층이 안 좋은 애들은 어떻게 되냐? 정부가 계속 돈을 주거든요. 예. 그러면 돈이
또 늘어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이 내년에 올해보다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이 K자 경기를 조금 그래도 이제 형평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든 AI의 발전을 위해서든 그렇죠. 어쨌든 돈은 풀 수밖에 없는 맞아요. 구조고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돈은 또 결국 AI R&D로 흘러갈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네.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종목들이 다 시총 상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또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분위기를 또 고조시킬 수 그럼요. 있다. 네.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걱정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돈을 과연 언제까지 풀 수 있느냐가 또 이제 네. 변수지 않겠습니까? 이 미국이 금리를 이번 달에 또 내릴 텐데, 네네. 그럼 벌써 3번을 내리는 거란 말이죠. 네네. 계속 내릴 수 있나요? 사실 계속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좋은 애들은 계속 좋기 때문에 예. 이거를 너무 또 뜨겁게 만들면 그 또 다시 식히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내리는 거는 맞을 것 같고, 근데 그 천천히 내리는 거를 사실 9월부터 연준이 얘기는 해왔어요. 9월에도 인하를 하면서 그렇지만 내년에 한 번밖에 못 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10월 FMC에서도 12월 FMC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야, 인하된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야라고 계속해서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눌러줘 왔고, 이번에도 인하는 뭐 확실시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은 모호성을 주고 있는 것이 약간의 연준의 지금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뭐 긴축으로 가느냐, 예. 뭐 오늘 ECB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인상으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안 좋은 애들은 또 안 좋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계속해서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통화 정책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금리는 천천히 내리는데 예. QT 종료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미세 조정을 하는 정도로 유동성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척을 하는 거네요. 트럼프가 뭐 연준 의장 바꾸면 예. 막 내릴 거야라고도 하지만 그런 기대도 남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성적으로 너무 낮추지도 않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도 한켠에 남아 있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절을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연준이 9월부터 금리를 인하했지만 10년물 금리는 계속해서 다 풀었대거든요. 맞아, 그거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잘 안 내려가고 네. 있는 것도 약간의 천천히 내릴 거야라는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근데 그것도 이미 다 시장은 소화하면서 레벨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인하를 많이 안 하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인하의 기대만 남겨줘도 사실은 계속해서 시장은 좀 유동성에 대한 기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행은 뭐 동결한 지 좀 됐는데. 맞아요. 한국은 사실 5월에 올해 금리 인하하고 계속해서 동결되고 있는 예. 과정이고, 내년에도 좀 동결할 것 같아요. 동결기가 좀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가계부채거든요. 미국 쪽은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이후에 지금 뭐 레버리징을 일으키니 많이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레버리징을 일으키기만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그리고 또 내년도 경제 성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 한은의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수출에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예. 우리나라 내년 반도체 수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상반기까지는 없을 것 같고, 앞서 한지영 연구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하반기에 뭐 약간의 모멘텀이 꺾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그때서야 조금 나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약간의 식어가는 과정을 조금은 늦추는 역할을 한국은행이 하반기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는 내년도 하반기 말 정도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할 것 같고, 대신 좀 동결하는 과정에서 시장 금리는 조금 높게 당분간 좀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따지면 약간 포션 같은 건데 이거 계속 먹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적재적소에 잘 마셔야 되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시기를 좀 잴 것 같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그 포션이 남아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주식시장에 뭐 큰 거리낌 없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물가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인플레이션이 그 중간에 갑자기 솟아버리면은 이 포션을 마실 수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헤드라인에 사실 제일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안 오르던데요, 요즘? 네, 사실 공급도 너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부족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재고가 일단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슈가 생겼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 이슈가 해소되면 사실 다시 회복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도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좀 협상이 되니 하면 빠졌다가 협상이 안 될 것 같니 하면 다시 올라가는 맞아요. 구조인 계속 건데 반복이죠. 사실 그렇게 뭔가 유가가 뭔가 레벨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변동성 상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재고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 뭐 내년에 러우 전쟁이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돈바스 영토 가지고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근데 뭐 만약에 이슈가 좀 기대랑 다르게 오히려 좀 휴전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다 하더라도 사실 뭐 좀 재고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최근 한 2년 정도 좀 늘어나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봤을 때는 뭐 단기 급등은 있겠지만 사실 뭔가 레벨이 굉장히 높아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로 연결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가격의 인플레이션 영향도 그렇고 아까 뭐 그 전쟁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영향력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좀 이슈가 생기면 이제 이 이슈가 사라진다라는 기대로 오히려 하방을 좀 자극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 오히려. 네, 왜냐면은 이게 기대인 거잖아요. 네, 그쵸, 기대로 그쵸. 사실 너무 많이 빠지고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럼 사실 돈이 돌고 돌다 보면은 돈이 없는 대로 몰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기대랑 다르게 휴전은 했는데 제재 완화를 안 한다던가 아니면 뭐 수입을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면 결국에 그 전체 그러네. 생각했던 그 재고가 예상보다 느리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단기 급등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체를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수를 좀 걱정해야 되는 거지. 네.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좋습니다. 뭐 그러면은 뭐 퍼즐들이 다 맞춰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유동성도 괜찮고 물가도 괜찮고 시장에 대해서 뭐 K자 경기 우려는 해도 시장에 대해서는 괜찮고 그러면은 코스피에서 뭘 사야 되나요? 그냥 지금 가는 거 사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가는 게 뭐죠? 그게 올해 시장을 끌고 왔던 게 반도체, 네. 조방원. 상반기 때는 조방원이 끌고 왔고 하반기 때는 9월달, 10월달에 반도체가 끌고 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이 네 개의 업종들, 그러니까 주도 업종들은 그냥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도주들이 꺾이는 거랑 지수 꺾이는 거랑 시점이 역사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치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11월 달이랑 12월 초까지 좀 힘들었던 게 주도주들이 전부 다 21선 밑으로 이탈을 하면서 맞아요. 얘네 단기 추세 꺾이면 시장도 꺾이지 않을까라고 끝난 줄 했는데 알았어요. 예. 최근에 다시 또 이 며칠 새에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 그 팀장님께서 K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식 시장도 K자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죠? 밸류 그 이익은 올라가는데 밸류는 내려온 거. 어. 지금 딱 주도주가 딱 이 K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벌어진 거 좋잖아요. 밸류는 빠졌는데 이익은 맞아요. 올라가면은 살만한 구간이죠. 네. 딱 지금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다 이런 상태거든요. 주가는 빠지는 동안 네. 펀더멘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쵸. 이 뜻이군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딱 주도주가 가지고 있는 K자형이니까 사도 될 만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힘, 올해 주도주도 엄청나게 셌는데 올해만큼의 그 에너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 지금 아직 반피 정도는 남았다. 아 그렇군요. 네. 포션 반 정도 남았다. 근데 우리가 또 이 기업들이 다 외국인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는 기업들인데 외국인 수급이라고 한다면 요즘 환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코노미스트 하면서 올해처럼 이렇게 환율의 변동성이 컸던 해도 적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환율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뉴노멀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르신들은 네. 이제 워낙 강세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뉴노멀이라고 한 것처럼 원달러는 사실은 1,400원대가 이제 고착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현재가 지금 한 1,400 후반대잖아요. 맞아요. 그럼 더 올라갈 거냐? 바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를 보면 지금의 어느 정도는 좀 상단을 형성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1분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완만하게 하락하지 않을까. 이유는 달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연준이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거나 그럴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너무 많이 팔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4월 달에 국내 채권에 이 WGBI 편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앞서서 좀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으로 좀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그것도 있네요. 또 하나 있잖아요. 정부가 지금 굉장히 환율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라던가 뭔가 환율 안정에 대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면요. 이거를 조금 현재 수준에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심리를 좀 꺾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구두로 계속 얘기를 하듯이.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사실은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내년 1분기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2분기부터는 아마 1,400원대 초반에서 또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내년 1분기까지를 보면은 지금이 약간은 고점이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이렇게 했는데 혹시 우리가 좀 리스크 걱정해야 될 일은 없을까요? 지금 이거 가정이었던 게 전부 다 뒤엎어버리면 이게 걱정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마도 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향방이 중요한 것 같고 반도체 꺾이면은 뭐 지수가 꺾이는 게 뭐 기정사실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살짝 많은 사람들의 그 기관들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주가 반등하고 있긴 한데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올해 산 것보다 더 팔고 있어요. 맞아요. 얘네들이 왜 팔까라고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고민이 출발되는 거고 맞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DDR 그 현물 가격, 스팟 가격 살짝 쉬어가니까 야 이거 이렇게 올라갔던 거 조만간 네. 멈추는 거 아니야라는 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아요. 어떤 상승세요? DDR DDR 가격? 가격, 예. 진짜요?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은 뭐 반도체 이익 그럼 관세 문제는 올라가고 없죠. 예. 예. 지금은 잠깐 쉬었다 가는 구간이지 오. 지금 뭐 다 장기 계약 안 맺고 단기 계약 맺는다면서요. 그렇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캐펙스 투자 계속하고 있고 TPU랑 그다음에 GPU랑 서로 간에 지금 뭐 엔비디아랑 제미나이 알파벳이랑 진영 싸움 하고 있는데 거기서 꽃놀이 패는 반도체 업체잖아요. 그렇긴 양쪽에다 하죠. 다 하면은.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요 측면에서 저희가 뭐 가격 꺾일 만한 요인들은 없으니까 일단 리스크 요인들로 봐야 되긴 하지만 그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도 하반기 이후의 일인데 정부 정책이 약간 공백기에 들어가는 거. 뭐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전에는 뭐 정부가 어떻게든 뭐 증시 활성화하겠다 막 이런 식의 뻔포진들을 몇 번 할 것 같은데 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동안에는 조금 소강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나라 증시한테는 뭐 잠재적인 좀 부담 요인이다. 그것도 상반기보단 저희가 하반기 때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풀었던 돈을 조금 거둘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좀 구조를 맞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변수가 될 수 네. 있다. 라는 얘기. 근데 어쨌든 뭐 반도체 가격의 랠리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그렇죠. 예. 1분기 뭐 4분기 반도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은 것 같고 예. 적어도 1분기까지는 뭐 이익에 어우. 대해서는 저는 뭐 가시성들은 확보된 상태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코스피가 좀 쉬니까 코스닥에도 이제 1100 얘기 나오면서 그쵸. 예, 다들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주 중에 뭘 사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고 계시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냥 큰 업종들로 사면 되는 게 맞죠. 그 150에 있는 뭐 2차전지, 바이오, 소부장 이런 거고 지금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성과 차이가 지금 맞아요. 많이 그게 크다고 벌어졌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주식시장은 좋아하는 K가 이거 이익과 밸류에이션 이거였잖아요. 맞네요. 또 다른 K도 있죠. 키 맞추기. 키 맞추기? 좋은데요? 키 맞추기 장세가 이제 나타날 거다라는 기대감들도 최근 코스닥에 대한 관심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그냥 코스닥은 뭐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그냥 약간 트레이딩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지금 뭐 매크로 외부 환경이랑 또 정부가 정책을 드라이브 국내 증시를 부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무게 중심은 코스피 대형주 쪽에 있으니까 대형주 쪽에 아직은 먹을 게 더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결국에는 코스닥을 노리더라도 이 코스피 아까 주도주라고 말씀하셨던 네. 그 섹터의 소부장, 기자재 이런 쪽으로 가는 네, 거 주도주 밸류체인에 있는 업종들로 저희가 압축해서 가는 게 맞다. 아니면은 그냥 코스닥 150으로만 밀고 가도 되기는 하는데 예. 저는 아직은 코스피다. 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이제 주식시장 얘기였고 최근에 어쨌든 금 가격이라든지 코인 가격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뭐 유동성장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조금 뭐 코인은 요즘 부진이 좀 힘들잖아요. 예. 이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반감기가 지나고 보통 한 18개월에서 한 24개월
정도 이제 크립토 서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음. 작년 4월에 반감기가 왔었으니까 네. 지금 끝날 때가 좀 되기는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윈터가 옛날처럼 뭔가 2022년과 같은 폭락장이 올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지금 수준에서 약간 횡보하는 장이 될 거냐를 놓고도 그 안에서 얘기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뭐 최근에는 이제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좀 같이 많이 움직였으니까 예. 왜 그렇게 좀 같이 갔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는 환경에서는 결국에 이제 법정화폐 가치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달러 대체 자산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만약에 이제 뭐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좀 뭐 통화 정책 방향성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순간이 오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금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헷갈리게 만들면 금.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약간 아리까리하니까 네 맞네요. 금은 어느 정도 하단이 보장이 되잖아요. 계속.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중앙은행도 계속 금을 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못 샀던 사람들이 맞아요. 가격이 좀 슬로우해지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 가격선은 저도 열어는 두지만 뭐 이게 4천을 한참 하회할 수 있을까 금을 놓고 본다면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일단은 비트코인보다는 금을 선호하지만 관심이 있다면 비트코인도 오히려 좀 빠질 때 관심을 보는 시점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코스피 5천이 빠를까요? 금 5천이 빠를까요? 그 5천. 그리고 뭐 당장 코스피 5천은 뭐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면서요. 작년에 지난번에 4천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가 그렇긴 하죠. 가버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아직은 디지털금보다는 현실금이 나은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뭔가 좀 아슬아슬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1분기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을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이분들이 나오셔서 또 얘기를 잘 해주실 테니까 그때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